막 하고 앉아있네. 네, 별에는 사람들 11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희대 우주과학과 전명 교수님 나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사후 연구원 홍승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몽골을 가려고 했어요. 네. 참 몽골이 별 보러도 많이 가고 요즘은.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뭐 직항도 있거니와 멀지도 않고. 네. 그리고 울란바토르가 되게 한국화돼서 편의점이 뭐 몇백 개가 있대요.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네. 한국말 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그것도 위리하거니와 뭐 차로 한두 시간만 나가면 그 초원 있잖아요. 네. 몽골 우리 막 그 몽골 텐트란 것이 실제로 있는 진짜 몽골 텐트 있는 초원 그런 데도 나온다고 하고 막 지평선 막 사방으로 그냥 고비 사막을 가려면 멀리 가야 되지만 제 선배들이 뭐죠 랜드로버 같은 거 타고 들어가는 투어 갔다가 진짜 죽도록 고생하고 왔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이 그 사막 그 오프로드를 나중에는 막 가는 동안에 막 후회하는 걸 페북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왔나 막 이러면서 갔다 와서는 뭐 기억하면 좋았겠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녹화 날짜가 10월 26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까진 괜찮은데 다음 주부터는 영하 15도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하루아침에 그냥.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날씨를 보고는 영상 10도면 뭐 낮에 영상 10도 그리고 밤에 0도 이 정도면 갈만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주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이 든 다음 날 갈 수는 그런 삶을 살기는 힘드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를 봤더니 뭐 영하 15도 영하 20도 이렇게 돼서 포기다. 그래서 4월 5월 이때쯤 한번 이제 노려보고 만약에 가게 되면 별 사진 밤에 좀 찍어와서 네. 여기서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벨상 이야기 살짝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노벨상을 이번에는 물리학상과 화학상 둘 다 AI 쪽 연구가 휩쓸어가지고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었고 네. 저희가 생리의학상 안주현 박사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고 지난 시간에 김동선 교수님 고려대 컴퓨터학과의 김동선 교수님이 물리학상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기보다는 왜 AI가 물리학상 받았대라고 계속 의아해하시는 방송을 하셨어요. 네. 아마 지금 어저께 올라갔을 텐데 네, 계속 우리는 뭐 관심 없다에 가까운 그리고 그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다음 날인가에서 그 컴퓨터 학자들의 온라인 회의가 있었는데 네. 아무도 노벨상 받은 걸 그랬는지. 언급을 안 할 정도로 정말 뭐 생뚱맞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자세한 관련된 왜 노벨상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얘기를 드리려고 모셨으나 네. 사실은 더 재밌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우리가 바깥쪽에서 보는 거 하고 이분들은 튜링상을 받는 게 훨씬 더 영광이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노벨상 한번 받으나 안 받으나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 물리학상 뭐 굳이 뭐 이런 좀 그런데요. 그 물리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예, 노벨상을 굳이라고 하니까. 네, 이분들은 자기들 세계가 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맞나 싶다가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뭐 진심인데 이분들의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다르구나 생각이 아예 그냥 세계관의 포커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튜링상을 향해 가 있고. 네. 맞아요. 그 사실은 물리학은 왜 이러한 자연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는지의 어떤 물리적인 그 근거나 방법을 알고 싶은 건데 네. 사실은 이렇게 AI로 한 거는 잘 맞출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물리랑은 굉장히 안 맞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때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뭐 스핀이 좀 끌어들여졌고 그 볼츠만 계통의 그런 이론들이 좀 끌어들여지긴 했더라고요. 그걸로 좀 갖다 붙이긴 했는데 오히려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그 AI 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 하시는 분들하고 또 반대의 관점에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천문학이 또 많이 받아왔는데 그죠? 맞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뭐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쁜 감정을 표출하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그리고 이번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종목이 적은 게 아니냐. 예, 그 노벨이 살아있을 때의 관점에서 정해진 거라 경제학상은 사실 노벨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로 만들어진 거고 그런 식으로라든 조금 더 분화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체 보수적인 그런 바탕이 있다 보니까 그 유언을 가지고 하는 건데 무시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흥미롭게 흘러가는 시대다. 하지만 다음 노벨상은 꼭 천문학 쪽에서 받기를 차라리 다시 천문학과 물리학을 따로 주는 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 진짜로. 예, 옛날엔 같았겠지만 네. 노벨이라는 사람이 100년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크게 차이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지금은 사실 좀 네, 지금 구별을 사실 하는 게 생각해 보면은 뭐 천문학에서도 못 받은 것들이 사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생리의학상도 그래요. 생물학상하고 의학상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좀 대충 뭉뚱그려서 네. 매년 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현대과학이 되면서 프로젝트들이 다 대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혼자서 연구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수상은 개인한테 가는 것도 예, 맞아요. 얘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여러 사람으로 나눠주게도 되는데 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상급은 줄어들고 그 이번에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구글 네. 소속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받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런 식으로 줄 수가 없고 그 지금 아무튼 좀 세월에 비해서 조금 그렇죠. 뭔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업데이트가 돼야 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뭐 저희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해봤자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 유심히 관찰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의 오프닝은 무엇이냐? 이제 흥미로운 걸 가져왔는데 제가 보다가 이거는 제가 대충 내용만 얘기를 하고 전명원 교수님한테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번 그랬지만 딱 내용이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네, 예, 교수님 필드인 것 같고 그래서 뭐냐 하면 아니 길이가 2300만 광년에 달하는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맞습니다. 구조물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네. 예, 아니 길이가 2300만 광년이면 우리 은하를 16만 광년으로 계산을 해도 뭐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네. 있다고 하네요. 140개를 줄줄이 이어놓은 크기의 맞아요. 구조물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것이 당연히 사진은 아니고요. 아직은 우리가 뭐 뭘 갖다 놔도 저런 사진을 찍을 순 없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저런 거를 일러스트레이션. 예,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블랙홀 Z예요. 네. 가운데 저 번쩍번쩍하는 게 블랙홀 강착 원반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Z가 뿜어져 나가는 그림인데 묘사가 된 건데 이게 역대 가장 큰 규모고 2,300만 광년의 길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나이가 지금의 약 절반이었을 무렵의 모습이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죠? 뭐 더 그렇죠. 나왔는지 뭐 없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우주를 본다는 건 다 그런 식인 거니까 뭐 지금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는 거고 먼 우주로 관측할 때는 그래서 이걸 이제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줬는데 물론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본 거에 비하면 심히 실망스럽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 범인들에겐 그렇지만 학자분들에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이 블랙홀인데 역시 한가운데가 블랙홀을 품은 은하고 거기서 이제 위아래로 23밀리언 라이트 이어서로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Z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전파 망원경으로 잡혔고 오른쪽 밑에 쭉 보면은 거기에 우리 은하 밀키웨이가 있어요. 어떤 밀키웨이가 조그맣게 표시가 지금 제가 보는 데는 돼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블랙홀에서 Z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터라 블랙홀이라고 다 집어삼키는 게 아니고 이 회전하면서 강척 원반을 만들고 그게 네. 이제 번쩍번쩍하는 부분이고 네. 어떤 부분들은 자기장하고 어우러지면서 빛에 가까운 속도로 맞습니다. 가속이 돼가지고 막 블랙홀 회전축을 따라서 양쪽으로 쫙 뿜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Z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X선이니 감마선이니 전판이 온갖 것들이 다 섞여서 네.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Z를 지금 하나의 사물로 봐서 구조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맞는 관점인가요? 천문학에서는 이런 거대한 것들을 이렇게 구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뭐 큰 스케일을 얘기할 때 은하 단위나 이런 걸 구조물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여기도 사실은 뭐 큰 구조니까 구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여하튼 뭐 계속 그리고 계속 있는 거니까 네.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게 한번 쭉 뿜어지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라졌을 지금은 수도 있고 아마 사라졌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블랙홀이 물질을 유입하면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거의 조용히 잠잠하면 안 생기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될 생겼다 겁니다. 터졌다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굉장히 길게 생겼을 때 마침 포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군요. 여하튼 그래서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거의 최고 기록은 2022년에 발견된 블랙홀의 Z인 알키오네우스였던 이 Z에도 이름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발견한 건 포르피리온이고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맞아요. 거인이고 네. 지난번 것은 알키오네우스였는데 지구에서 9,300광년 떨어진 NGC 2663 은하의 중심 블랙홀에서 분출되는
알키오네우스의 길이는 1600만 광년이니까 네. 이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지금의 2300만 광년에 비하면 네. 좀 적긴 하네요. 네. 예. 이게 근데 뭐 한계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더 큰 게 발견된 거죠. 예. 네. 그리고 뭐 에너지가 태양의 수조 배 이른다. 맞습니다. 예, 뭐 크기가 크기다 보니까 그것도 뭐 이해가 되는 거긴 한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이제 납득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에너지 양이 숫자상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이번 연구는 2018년에 연구진이 은하사이의 그 필라멘트 네. 그 얘기도 우리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그죠? 네. 그렇죠. 필라멘트들로 이루어진 우주망을 연구하던 중에 이제 시작이 됐고, 이 필라멘트는 은하를 중력으로 묶는 뭐 네. 암흑 물질이니 그리고 필라멘트들이 만나는 은하단의 중심, 또 공극, 네. 보이드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튼 이런 걸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했답니다. 이 발견한 망원경은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린 다들 이제 전파 망원경 사진에 익숙하실 건데, 이제 이런 게 망원경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다들? 늘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광학 망원경만 익숙하다가 전파 망원경도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멀리서 봐서 그렇겠지만 또 달라 보이긴 해요. 그냥 보통 접시들이 이렇게 그렇죠. 잘 모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 회로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네덜란드에 있다고 합니다. 네. 로파. 네. 근데 전파 망원경 네트워크의 중심인 거죠, 여기가. 네. 전파 망원경은 이제 떨어진 지역에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블랙홀 사진 찍을 때도 그 얘기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거 하나만이 아니고 여기가 중심으로 해서 직경 1000km에 이르는 이 전파 망원경 시스템입니다. 로파는 유럽 각지에 전파 망원경들이 연결돼 있고요. 여하튼 이걸 통해서 포르피리온도 찍었고 포르피리온의 본거지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10배가 크다. 은하가 10배가 크면 좀 많이 크네요. 그죠? 많이 크죠. 그리고 옛날인데.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에 그 지금은 더 커져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보면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지만은 옛날에 생각보다 작을 것이다라든가 뭐 없을 것이다라든가 했던 것들이 뭐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있거나 그렇죠. 생각보다 크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좀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네.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한 직선이라는데 당시의 우주 밀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는데 거의 다 뭐 뚫고 부시고 지나간 것인지 뭔지 몰라도 완벽한 직선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이제부터 시작을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들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의해서 전명환 교수님이 네. 조금 더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거기에 의해서 또 다른 얘기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포르폴리온의 사진을 양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왼쪽에 보면은 이게 천문학자들이 보는 버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렇게 보면은 되게 흥미롭지 않게 보이긴 하거든요. 왼쪽은. 예. 설명하지 않으면 뭔지 하나도 모르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팀에서도 물론 천문학자들은 이 여기서 나오는 스펙트럼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뭐 위에 있는 물질과 아래에 있는 물질이 같은 물질이다. 이런 거를 다 알아낼 수 있는데 사실 그림으로만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를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개해서 이런 이 Z를 찾아내는 것이죠. 네. 그 Z를 찾아내기도 하고 우리가 방금 이제 말을 했던 그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네. 이렇게 이게 Z다라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Z가 아닌 것도 보여주면서 이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컴퓨터도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Z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내고 해서 총 8,000개의 우와. Z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되게 새로운 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아직도 떠오르는 게 뭐냐면 천문학자들이 뭔가 밤새도록 뭔가를 보고 있다가 이게 뭐야 뭐 이런 장면 있잖아요. 영화는 항상 그런 식 있잖아요. 특히 뭐 소행성이 충돌하러 네. 올 때 그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서 갑자기 별안간에 발견해가지고 막 사방에 전화하고 막 이런 상황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죠. 심지어 그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헤드셋도 끼고 있다가 외부 전파를 듣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막 하늘 보고 앉아가지고 막 되게 낭만적이고 좋은 직업인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데이터가 맞습니다. 관측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분산시키기도 하고 네. AI한테도 보여주기도 해서 여기서 뭔가 뭐 Z 이 경우는 Z지만 맞습니다. 뭔가 특이한 거 있으면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8,000개나 되는 Z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마치 우리 은하를 140개를 딱 이어서 놓은 것 같은 이 포르플리온이라고 하는 Z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요즘 함부로 막 그랬다가는 여기 이제 필라멘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까맣게 보이는 게 보이드. 보이드. 네, 잠깐만 보이드. 보이드. 네, 그래서 아무런 은하들이 없고 여기에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 것들이 은하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은하들의 물질이 공급되기 위해서 필라멘트 구조를 따라서 물질이 공급이 되고 네. 네, 은하가 커지는 것이죠. 네. 와. 그래서 요거를 이 오. 관측팀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도와주셔서. 그래서 큰 구조물이 이야. 이제 보이고요. 거기에서 이 포르플리온이 얼마나 정말 큰지를 크다.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멋있는 그림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물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이렇게 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출력이 태양을 조 단위로 묶어야 되는 전력입니다. 예. 그러면 요 빔에 이렇게 맞으면 이제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 필라멘트를 닫게 되면 이 필라멘트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사실은 물질이 여기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공급되는 곳을 차단을 시킨다던가 이런 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요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어떤 폭발이 대폭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이 필라멘트 구조가 변형이 될 수 있는지를 사실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건데 와.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에 필라멘트가 끊어진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와. 네. 그리고 여기도 아예 끊어져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그 그림에서 그럼요. 중간에 끊어졌네요. 네,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 가스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있었던 필라멘트 구조가 와해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필라멘트가 아주 뚜렷하게 있는데 오른쪽은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어떤 우주 공간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필라멘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네, 저게 필라멘트인 건가요? 네, 그런 거죠. 필라멘트고 저것이 저거는 아니고 Z는 아니고. 네, Z는 아니고요. 네네. 네, 여기에 필라멘트인데 여기에 사실 노란색이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아하. 그럼 이쪽에 이제 은하들이 있는 거죠. 네. 은하들이 이쪽에 생성이 되는 것이고 야. 이 필라멘트 구조를 따라서 물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은하에 물질을 공급해서 뭐 별도 탄생시키고 네. 은하도 크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저거는 바리온인가요? 요거는 요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바리온입니다. 네, 그래서 암흑 물질은 아니고요. 네. 네. 여러분 팟캐스트만 듣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전에 그것도 그렇고 좀 사진으로 좀 보세요. 네. 거기 혈관이 막히는 느낌도 있고 뭔가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네. 이 필라멘트라는 우주의 혈관이잖아요. 네. 물질과 에너지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운용되는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네. 부분을 무슨 저 혈전 같은 게 와가지고 뚫고 지나가는 바람에 막혀버리고 막 변형돼 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느껴지고 지금 이거는 이제 GIF 영상인데 이걸 네.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구조물이라는 느낌을 좀 더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끝쪽으로 가면 이게 더 막 핫스팟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더 뜨거워지고 이렇게 끝쪽에 좀 모여 있게 되는 건가요, 에너지가? 아마도 그런 것 같은 저도 그런 뭐 여기에 이름으로 대해서는 봐서 뭐 네. 그래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게 지금 굵기도 굉장할 텐데 네. 저 선상에 만약에 뭔가 은하 단위로 지금 거의 굵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 은하 하나를 저게 만약에 치고 지나가면 그 은하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의 남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진짜로.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은 저런 짓을 할 가능성은 좀 없나요? 글쎄요. 갑자기?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하와 은하 사이가 거리가 짧았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우리가 그 사건의 지평선으로 우리가 망원경으로 발견한 블랙홀이 M87인데 그렇죠. 사실 M87과 지금 저희의 위치가 한 550
광년 정도, 5,5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그 포르폴리온하고 이 길이의 한 3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훨씬 더 M87하고 우리와 가까웠을 것이고 저런 식이고 네. 그리고 지금도 M87에는 Z가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도 Z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영향을 과거에 받았을 수도 있겠죠. 예. 예. 그게 뭐 어느 시점에 너무 오래전이라 네. 별로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남아 있겠죠. 하지만은 일부 뭐 생명체들이 멸종 상황의 영향을 뭐 간접적으로도 받았다거나 하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네요, 아예. 없지는 않죠. 예,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지질학적으로 뭐 명확한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간에 저거는 아무튼 치고 오면 어떻게 뭐 저걸 방어한다거나 뭐 딴 건 몰라도 저걸 방어한다거나 저거에서 도망간다거나 하는 거는 뭐 그냥- 유랑지구 수준으로 도망갈 수 없잖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저거 그냥 운명인 거죠. 운명인 거죠. 그리고 야, 그 됐다. 블랙홀의 Z가 지구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을 그 시기는 지질학적 시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훨씬 더 과거였어요. 맞아요. 훨씬 더 과거였을 네. 것이다. 네. 그다음에 또 넘어가기 전에 제가 또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아까 이제 그 Z 사이즈에 대해서 뭐 2,300만 광년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네네. 근데 사실 광년이란 단위는 은하 스케일의 그 연구를 하는 천문학자들한테는 너무 작은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뭐 7메가파섹. 메가파섹. 이렇게 써져 있는데 메가파섹이 이제 은하를 연구하는 그 스케일에서 많이 쓰는 단위고요. 파섹이 뭐 3.7 광년쯤 되나요? 어떻게 네, 됐었죠? 뭐 1파섹이 예. 3.26 광년 26 정도 광년. 이상. 예. 3.26 그런데 이제 메가가 붙으면 그렇죠. 10의 6승 100만이니까. 100만.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단위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대략적인 어떤 스케일의 개념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가 우주에서 한 1메가파섹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아, 예, 네, 네. 평균적인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7메가파섹이라고 하면은 은하가 뭐 열댓 개 들어가는 아,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먼 거리다. 아. 네. 근데 그만큼 먼 거리인데 한 은하에서 나오는 그 작은 블랙홀에서 나오는 Z의 어떤 색이나 크기가 뭐 저 정도나 된다. 7메가파섹 정도 된다. 이거 엄청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저는 뭐 요즘 그 픽션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네. 이런 거 보면은 저기서 저것 때문에 죽은 생명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감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먼 얘기고 네.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굉장하다. 저런 게 뭐 저기 사는 생명들은 저런 게 우리 행성을 치고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뭐 문명이 있었든 뭐가 있었든 뭐 모르겠지만 네. 우리에겐 저런 일이 없길 바라고요.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에 이제 조금 더 물리적인 이 천문학자들에게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블랙홀, 그러니까 거대 질량 블랙홀 같은 경우는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데 이 거대 질량 블랙홀과 은하의 크기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즉 무슨 말이냐면 작은 블랙홀은 아예 작으면 아예 블랙홀이 없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은하의 크기가 작으면은 그 거대 질량 블랙홀의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은하가 크면은 이제 블랙홀의 사이즈가 큰데 그런데 이것이 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왜냐면은 뭐 은하가 크면은 물질이 많으니까 블랙홀에게 물질이 많이 유입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크기의 관점으로 보면은 블랙홀은 은하보다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거대한 운동장이 있는데 그 안에 중앙에 한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동전이 이제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블랙홀은 이렇게 작은데 은하의 사이즈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작은데. 그래서 뭐 만약에 큰 블랙홀이라고 하더라도 이 100원짜리가 그냥 500원짜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엄청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 블랙홀이 은하의 크기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가 아주 중요한 그 천문학의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이 포르폴리온이 이것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그 블랙홀이 있는 그 은하를 그 바깥에서 원래는 물질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 Z 같은 것으로 그 필라멘트를 끊음으로써 이 물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스스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블랙홀의 사이즈는 작지만 Z는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의 공급을 스스로
차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은하의 성장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작은 블랙홀이 큰 은하의 스케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관측적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은하 안에 물질이 많으면 블랙홀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먹어서 네. 그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거기서 Z가 나와서 더 맞습니다. 이상의 유입을 맞게 돼서 네. 이제 평균적인 그 크기 B가 유지가 된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그럴 수 있는 있는군요. 거죠. 예. 네. 오, 그래서 참. 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관측이다. 네. 단순히 뭐 이 크고 그런 거를 떠나서 물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방송에서밖에 못 들어요. 다들 큰 얘기만 할 거야 아마. 이렇게 내면의 중요한 그 배후의 중요한 얘기들 우리 방송에서는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어떠한 거대한 블랙홀이 있으면은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거를 상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관측이에요. 이거는 퀘이사 관측인데요. 우주 초기에 불과 7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138억 년 중에 7억 년일 때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퀘이사가 주변에 있는 어떤 은하들의 별 탄생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중앙에 퀘이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은하입니다. 38개의 은하인데 이 은하들이 별 생성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팀이 이야기하는 게 중앙에 뭔가 뻥 뚫려 있는 것 같다. 이 빨간색이 중앙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왜 이 중앙에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중앙에 있는 퀘이사에 의해서 주변의 별 생성이 없어지고 뭐 초토화됐다 이렇게 우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퀘이사가 먹는 거예요? 물질들을? 퀘이사가 물질을 방출해서 아까 Z나 방출해서 네, 반대로. Z나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스들의 온도를 높이고 별이 탄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빔을 맞고 이제 헬렐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방으로 맞고 그런 상태인 겁니다. 네. 여기에서 뭐 왜 그래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야. 이제 뭐 혹자들은 요 중앙에 뻥 뚫린 것 같기는 한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요런 데도 약간 빈 공간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사실 여기는 퀘이사는 없거든요. 네. 근데 요 중앙에만 있는데 그래도 이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비어 있기가 힘들다. 이게 우연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퀘이사의 영향력을 이제 볼 수 있는 관측입니다. 네. 참 재밌는 요즘은 정말 관측들이 그냥 저도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자주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너무 많아서. 네, 천문학도 그렇고 뭐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 발전이 발전은 뭐라도 일단 발견들, 관측 네. 발견, 뭐 연구나 뭐 그 내용을 아는 건 다음 문제라도 하더라도 그런 거는 진짜 많고 다양해서 뭐 AI 이런 것 때문에 좀 가려진 느낌이 있는데 AI는 이제 지금 당장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긴 하죠. 한 2년 동안에 그 특히 챗GPT 이후로 대중적인 네. 존재감이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사실은 기초과학에서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뭐가 다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그저께네요. 목요일 날 이제 평화방송 라디오를 하면서 우리 지금 카이스트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다 자퇴하고 네. 카이스트에는 의대가 없으니까 카이스트에서 자퇴하고 이제 다 의대 쪽으로 전향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강하다는 네.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물론 뭐 의사가 되면은 사실 돈은 많이 벌죠. 벌었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과학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과학자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비 깎인 이런 상황들이 좀 결정적으로 사기를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적인 네.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복구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말고 네, 여기에도 그만큼 또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있고 네. 앞으로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점점 더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많아지고 데이터는 계속 더 많이 네.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 기초과학 쪽에 절대 그 희망이 없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저는 그런 얘기 하고 다니거든요. AI 관련돼서 얘기하고 다니면서 전망이 좋은 직업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얘기를 못해요. 하나는 엘리트 체육인. 이거는 사람이 해야만 되는 거라서 그렇죠. 자동차가 개발됐다고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100m 달리기를 하진 않잖아요. 마라톤을 뛰거나. 다른 영역이라 로봇이 아무리 잘 뛰어도 사람하고 로봇하고 뛰게 하진 않죠. 그렇죠. 예. 의미가 없는 거니까 로봇끼리 뛰게 하겠죠. 그러면 엘리트 체육인. 근데 굉장히 이게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엘리트 체육인 되는 게. 그리고 학자들은 당분간 뭐 언젠가는 AI가 이것도 다 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AI는 도구인 것이고 학자들이 뭐를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되고 어느 쪽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의문을 떠올리고 질문을 하고 이제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학자를 생각을 해라.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안정됐다고 얘기하는 온갖 직업들은 다 무의미해질 수 있다. 여러분의 그 애들, 초등학생들 지금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30, 40대 돼서는 정말 지금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라. 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기초과학은 절대로 지금 당장에 뭐 살짝 학교마다 특히 인문 쪽은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요. 사회학과 이런 게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네. 하지만 기초과학은 사라질 수가 없는 세계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계속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아주 또 재밌는 관측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50억 년 뒤쯤이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합쳐질 것이다. 병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 확률이 100%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50억 년 후에 원래는 그랬었죠. 네, 원래는 근데 아닐 수 있다고요? 아닐 수도 있다. 사는 거예요 우리? 근데 아직 100%에서 한 50%로 떨어진 것뿐이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50억 년에 우리가 어디 있어? 아마 우리 후손들이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네. 과거 이제 미래로 가면은 아마도 그 후손들은 이런 한 해를 보지 않을까. 이제 우리 은하의 은하수와 그 다음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멋있는 장관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관측 결과가 나와서 그 얘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하냐면 우리가 어떤 은하와 은하가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 당구공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그런 건데 그러면 그 당구공의 초기 속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힘이나 가해진 힘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 1초 뒤에는 어디 있고 2초 뒤에는 어디 있고 몇 초 뒤에 충돌을 할 건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뉴턴 역학이잖아요. 그죠? 완벽한 뉴턴 역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했는데 하도 이 관측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위치나 그 속도나 이런 걸 추정하는데 계속해서 정확도가 올라가고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측했던 것이 좀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떤 관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이아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 가이아 미션이 사실 저희가 JWST 그다음에 허블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가이아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몇 번 못 들어본 거예요. 네. 이 가이아 미션이 사실은 10년 전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JWST와 똑같이 라그랑주 2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작동을 했는데 우리가 JWST 같은 걸로 먼 은하를 볼 동안 이 가이아는 우리 은하만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의 위치 그리고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열심히 관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천구 같은 걸 그리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관측을 전천후 관측을 이렇게 쫙 하는 건데요. 이 가이아 미션이 관측하고자 하는 별이 우리 은하 안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2% 그래서 20억 개
목표로 합니다. 2%라고 해서 챗했는데 20억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각성이 다시 됐어요. 네, 20억 개의 이 별들을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이 별이 어떻게 생겼고 뭐 얼마나 멀고 이런 거를 떠나서 같은 별마다 약 70번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당구공을 70번을 관측을 하면 이 당구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똑같이 요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20억 개 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러한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는 것이 가이아 미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한데 왜 이렇게 자주 소개를 안 했을까요? 사실 제가 원래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예, 이제 달 특집이다, 뭐 가짜 힘이다, 뭐 준비하면서 이게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것만 하니까 나중에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죠. 관측 쪽이시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20억 개 별을 관측을 하면 이 별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은하에서는 이렇게 원반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대부분의 별들이 사실 우리 태양 같은 경우도 이 원반에서 무려 250km/s으로 움직이거든요. 1초에 250km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경주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1초 눈 깜빡할 때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은하 안에서 우리 태양도.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별들이 제각각의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 은하 안에 외소 은하들이 많은데 그 외소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중력적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그 외소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또 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합쳐져 있고 제가 왼쪽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사실 이게 외소 은하의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은하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외소 은하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별들이 우리가 요거를 멤버 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멤버 별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 이 운동들을 다 보면 돼요. 이 별들의 운동을 봐서 이 별들의 운동이 어떤 이 안에 있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던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별들은 요 외소 은하 안에 속박되어 있는 별들인 그러네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이아가 모두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와. 네. 근데 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기 아래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1000km? 제가 이것도 환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반도 길이더라고요. 장난 아니네요. 네, 한반도 위에서 이제 아래까지 그랬을 때 1000km에서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 정도의 그 길이의 차이를 측정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망원경들을 얘기하면서 그 성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좀 저도 놀랐는데 여기도 이런 정밀도라고 합니다. 아니 만약에 정찰 위성 같은 군사 용도로 그러면 저런 기술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걔네들은 공개를 정확하게 안 하겠지만 네. 저 정도면은 사실은 지구상에서 적어도 지붕 없는 곳에서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추적할 수 있는 맞습니다. 수준의 기술인데 네, 네. 네, 그것을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지상을 보면 되는 보면 거죠. 그렇게 되는 네. 거고 이건 이제 하늘을 보는. 그렇네요, 진짜. 장난 그래서 아니네. 뭐 그런 것들을 실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만들 때 계시겠죠. 2개를 만든다던가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확도를 가지고 가이아 미션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별들의 운동을 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이아를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별들을 찍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관측을 하게 될 거는 이런 시차일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대적인 운동을 보게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우리가 요 파란색 위치에 지구가 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별을 관측하면 이 천구상에서는 이렇게 북두칠성의 2개 별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6개월 뒤에 겨울에는 이렇게 빨간 별을 보면은 정확히 이 2별 사이에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 별의 고유 운동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이아 관측을 하면은 이러한 시차 같은 것들은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그 정밀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해주는데 실제 가이아가 찍은 시차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보시면 요 별들이 여기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별자리도 네. 그려놨는데 이게 보시면 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운동을 하고 있죠. 이야.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주변을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좀 보세요. 좀 이거 되게 멋있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별자리가 똑같이 뭐 형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네. 있지만 이 연주 시차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거를 이제 관측을 하면 또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걸로 보일 되는 것이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뭔가 형태가 살짝 바뀌는 느낌도 있고 네. 하지만 큰 그림은 유지가 되는데 네, 저렇게 보니까는 또 쉽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과장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차이가 시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맞아요. 애초에 지동설이 주장이 됐을 때 그 시차가 관측이 되어야 되는데 관측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동설이 맞다. 이게 반박을 당한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도 예. 이 시차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관측을 못한 거죠. 그냥. 그렇죠. 그때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관측이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되는 멀리서도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관측 기술을 발달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저희가 저런 미세한 시차도 이제 정확히 관측을 할 수 있다. 네. 하긴 이 정도로 보였으면 옛날 사람도 다 알았을 것이고 아, 그럼요. 그렇죠. 계절마다 별자리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식의 설화들이 다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닌 걸로 봐서 이거는 이제 과장된 거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이렇다. 맞습니다. 네네. 예,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빼고 이 별들의 고유 운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별들이 움직이는 것들, 이것도 물론 가장 빠르게 이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가이아가 이런 별들의 각각의 운동을 다 트래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로 돌아와서 결국에 요 안에 있는 그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외소 은하들 각각에 있는 그 안에 별들의 위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너무 멀리 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우선은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의 어떤 업데이트된 그런 아주 정확한 운동과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운동을 결합해서 한번 충돌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그 확률이 44%가 됩니다. 오, 생각보다 네. 낮네요, 많이. 네, 100%에서 이제 내려간 네. 것이죠. 네. 근데 이것도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도 좀 늦춰지는 게 100억 년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인 겁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50억 년 뒤에 이제 그러니까요.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더 늦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어쨌든 좀 맞습니다. 살아남을 수도 있는 예. 상황인데 100억 년 후면 태양이 이미 태양계 자체가 그리고 지구는 이미 먹혀 있는 그죠. 그 부풀어 오른 그 태양에 의해서 이미 적어도 삼켜져 있는. 우리가 먼 우리 은하 바깥에서 있는 괴물한테 잡아먹히진 않고 네. 우리 태양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것이 무슨 뭐 네. 우리도 아니고 심지어 아무 무의미한 말이지만 그런 류의 상상을 해볼 수는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비유로 하자면은 당구공이 이제 2개가 아니라 하나를 더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삼체 운동이 돼버렸어요. 네, 이제 삼체 운동이 됐는데 삼각형자리 은하라고 하는 뭐 M33인데요. 네. M33까지 추가해서 한번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 63% 정도로. 하지만 여기다가 우리 은하 안에 사실은 훨씬 더 큰 은하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외소 은하 중에 가장 큰 은하인 대마젤란 은하를 이제 넣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가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4개를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충돌 확률은 54%가 된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이아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서 보면은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충돌하지 않을 확률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충돌이라는 게 아까 영상으로 보면 네. 시뮬레이션 영상 같은 걸 보면 충돌하면서 사실 좀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받긴 하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은하가 좀 무너지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실제로 태양계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때 살고 있는 정말 생물이 있다면 지구에 그 생명들이 확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막 갑자기 일어나거나 뭐 그렇지 그런 건 또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멀게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예. 별과 별 사이도 사실 거의 다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아까 또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운동장 안에
이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을 때 그게 한 100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음. 그러면은 100m 멀리 떨어져 있는 동전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힐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다른 은하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정말 운이 나쁘지 않는 이상, 예, 그렇게 충돌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로 뭐 우리가 삭스리 대충 차라리 저 Z 가능성이 높지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근데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하늘이 되게 멋있어 보일 수는 맞습니다. 있겠지만 네. 그걸로 우리가 그냥 혹시 뭐 우리 은하랑 다 흩어 모이고 쭉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도 되게 긴 세월 동안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저런 멋진 하늘을 보면서 저쪽 안드로메다하고 뭐 어쨌든 절대로 과거에는 갈 수 없었던 지역인데 지들이 와줬으니까 네. 우리가 간 것이기도 하지만 섞여가지고 뭘 교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런 얘기도 너무 네. 먼 미래니까 뭐 SF적으로 하기에도 지나치게 좀 거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은 지금 10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이아가 이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작은 블랙홀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맨 처음에는 거대 질량 블랙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 가이아가 발견한 그 블랙홀은 사이즈가 태양의 3.6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작은 블랙홀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러게요. 저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데 우리가 태양 질량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 많이 존재해야 되는데 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존재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해 줄 만한 다른 뭐 쌍성이 있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존재도 잘 발견이 안 됐던 것이죠. 네. 그런데 요 가이아가 그 발견을 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발견을 했냐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외계행성을 찾는 방법을 할 때 소개를 시켜드렸던 건데 정말 네. 똑같은 원리로 이제 발견을 합니다. 만약에 블랙홀이 혼자 존재하면 아무도 찾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쌍성으로 존재해서 주변에 이렇게 뭐 적색 거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네. 하면 원래 이 적색 거성은 블랙홀이 없으면 그냥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물론 뭐 태양 그 은하 중심부를 돌고는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공전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존재해서 어떤 공통 질량 중심점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 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청색 편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멀리 가면은 적색 편이가 되면서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를 보면은 이것이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점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하고 공전 운동하고 있구나라는 그렇겠네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것과 어떤 그 질량적인 그 중심점을 만드는 천체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블랙홀의 존재를 찾아내고 그 크기까지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별이 보이면야 그 별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오히려 안 보이는 관계로 네. 저기 뭔가 있어야 되니까지만 그렇죠. 블랙홀이 별이 있을 움직이려면. 것이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추론이 네. 가능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워낙에 가이아가 이 별의 운동을 잘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작은 블랙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흔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태양은 혼자 태어났지만 거의 50%의 별들은 쌍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나보다 무거운 별은 더 빨리 죽고 그리고 블랙홀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없다는 거는 아마도 그 중간에 이 블랙홀이 이 쌍성계에서 나가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혼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왜 어떤 기작으로 나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블랙홀이 되기 전에 초신성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할 때 자기가 폭발하는 힘이 너무 크니까 그냥 그 개를 탈출해 버리는 거예요. 폭발하면서 네, 폭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탄생 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탈킥이라고 사실 저희가 다 계산을 해요. 네. 근데 이 나탈킥으로 자기 자신을 못 이기고 그 개를 탈출해 버리는 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이 안 될 때는 이 나탈킥이 정말 큰가 보다. 그래서 이 나탈킥에 의해서 속박되지 않고 무조건 탈출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견이 가이아가 이런 작은 블랙홀을 발견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이 초신성 폭발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쟤는 또 작은 블랙홀이다 보니 초신성 폭발 자체가 쟤는 좀 작았을 그럴 수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마치 뭐랄까요 추진력 그러니까 물질들을 뿜어내면서 네. 폭발하면서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그 마치 로켓처럼 어디로 네. 날아가 버리면서 저 기에서 벗어났다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태양에서 튕겨나간 블랙홀은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태양도 아마도, 사실은 쌍성을 생겨났다가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뭔가 그러면 증거가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근데 가지로요. 근데 증거가 안 남아 있어가지고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 예를 들어 증거가 여기서도 이 운동을 이 별의 운동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너무 완벽한 원궤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천문학에서 정말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케플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케플러의 법칙의 제1법칙이 모든 궤도는 타원 궤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궤도는 타원 궤도의 아주 특수한 경우일 뿐인데 이 경우에 이 별의 궤도가 완벽한 원궤도인 거예요. 그 말은 만약에 원궤도가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초신성이 폭발해서 영향을 받았으면 사실 타원 궤도로 조금 이렇게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완벽한 원궤도를 그리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초신성 폭발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우리 태양계에서도 그러한 어떤 폭발이 일어나서 이 벗어난 블랙홀이 있으면 그 증거가 뭐 우리를 아주 타원 궤도를 심하게 만든다던가 뭐 이러한 증거들이 남아 때리고 있지 남았을 않을까. 테니까. 그럴 수 있겠죠. 본인이 네. 그런 것 같진 않고 네. 음모론자들도 그런 거 있거든요. 네메시스 뭐 이런 거 네메시스가 행성이라고 하지만 뭐 항성이란 얘기도 있고 네. 보이지 않고 어쩌고 네, 증거는 물론 하나도 없는 네. 그야말로 그냥 재미삼아들 하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도 되게 진지하세요. 그런 거에.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네. 있고요. 야. 그리고 이제 또 이 가이아에서 많이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이 우리 은하가 100억 년 전에 겪었던 충돌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외부에서 들어온 외소 은하입니다. 와. 그래서 외소 은하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 있는 그 빨간 별들이 다 이렇게 와해가 되면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가이아로 20억 개 별을 다 관측을 했다고 아직은 관측을 하고 있지만 관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별들의 운동을 다 추적을 해서 이곳이 한 뭐 1억 년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2억 년 전에는 어디였을까 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100억 년 전에는 이런 외소 은하, 외부에서 들어온 외소 은하였겠구나라는 걸 다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이야. 이러한 식의 충돌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냥 퍼져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네요, 쟤네들. 네, 하나가 돼버렸는데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흔적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 궤적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역추적을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야.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가 충돌을 해도 각각의 별들은 원래 누구의 소속이었는지는 다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100억 년 후의 존재들이요. 그렇죠. 100억 년 뒤에 존재들이 있다면은 자기네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은하 두 개가 합쳐진 거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알게 되는 그것도 거죠. 엄청 큰 은하 두 개가 그렇죠. 수십억 년에 합쳐진 거였대 네. 하면서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빨간 은하에 누군가 존재했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뭐 가이아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뭐 이런 좀 유명한 그런 충돌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한 번 이렇게 가이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100억 년뿐만 아니라 한 30억 년 전에도 이런 충돌이 한 번 더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또 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와해가 된 별들이 사실 다른 데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을 다 이렇게 원래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게 만드는 작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보셔야 돼. 이건 무슨 귀신뿔, 혼뿔 이런 느낌이라 지금 보고 있는 게. 근데 저 작게 이렇게 네. 팍 치고 올라온 게 지금. 네. 저게 작은 은하가 저렇게 30억 년 전에 저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맞아요. 퍼졌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우리 안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섞여 들어온 상태라는 거고. 그렇죠. 네. 우리 태양은 저런 것일 가능성은 없나요? 저렇게 들어왔을 가능성은? 우리 태양은 글쎄요. 아직 그런 연구는 없기는 네. 한데, 네. 30억 년 전이면은 저때 들어왔을 시간적으로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이 원반에 있거든요. 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 별들은 사실은 이렇게 원반 바깥쪽에 좀 많이 존재해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안착이 식으로. 되기보다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들어온 별이라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원반 위아래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반에 원래 고인물들이 있던데 자리가 네. 잡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그런 이미 다 거죠. 좀 안정되게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이라 네. 보니까 뭐 외부에서 왔을 그 증거가 없는 거죠. 네, 네. 좀 그렇죠.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뭐 개연성이 좀 떨어지네요. 네. 네. 예. 아무튼 이런 것도 지금 가이아에서 다 관측한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그렇습니다.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 대단하다. 영상을 보시면 외소운하가 들어올 때 쫙 찢어지는 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제 조성력이다. 조성력에 조성력. 의해서 이게 쭉 찢어진다. 지금. 저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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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력. 네. 우와. 밀물 썰물 힘입니다. 저.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것도 조성력이다. 네. 뭐, 달에 우리 밀물 썰물과는 매우 다른 규모이기만 합니다만 네. 여하튼 원리상으로는 동일한. 똑같습니다. 동일한. 그럼 다음번에든 뭐 다다음번에든 언제 이 가이아 관련해서 예, 가이아 프로젝트 미션에 전반에 걸쳐서 네. 얘기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네. 예 오늘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덜 어렵고 어떨 땐 정말 맞죠. 교수님 하신 거 진짜 어렵거든요. 네, 네. 어떨 때는 진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네. 무슨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은 그래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이아라는 이 망원경의 존재와 얘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사실 한두 번 얘기가 나오긴 했을 건데 이렇게 좀 뭔가 포커스가 맞춰진 적이 없어요. 네. 뭐 다른 게 많다 보니까 또 근데 이제 말이 나온 만큼 네. 진짜 홍 교수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런 건 뭐 연말 특집이나 뭐 내년 초에 특집으로 해도 예. 네. 언제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는 광고를 하나 하고 와야 되는데 무슨 광고인가? 저희 팟캐스트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지난 2, 3개월 동안 계속 보셨을 홀링 광고입니다. 홀링. 오늘 마지막 광고예요. 7회차. 별 해는 사람들에서 이 광고를 한 건 처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나머지 프로그램에서는 다 나갔었거든요. 근데 별사는 어쩌다 보니까 왜냐하면 또 게스트가 오시고 하면 여기서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게스트가 오신 경우에는 다른 늘 저 고정 멤버가 하시는 방송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계속 별세에서 할 기회가 없다가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근데 좀 상황이 좀 뭐 흥미롭다까 안 좋다까 한 게 뭐냐면 네. 지금까지 모든 홀링 광고에서는 수포자 둘과 수학 좋아하는 사람 하나가 이렇게 서로 진영을 이루고 있었어요. 항상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격동 500년도 뭐 최 팀장 수포자고 이용 기자 수포자고 근데 곽재식 작가님은 아니고 네. 뭐 카이스트 박사인데 수포자일 리는 없죠. 네. 최소한 뭐 전공이 그쪽이 아니 수학 쪽이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저기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제가 확 밀리죠 지금. 수학 잘하는 사람 둘. 예, 뭐 얼마나 잘했냐 이 차이일 뿐이지. 예, 저나 국민 수포자잖아요.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학적 능력을 가지셨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으면 적어도 천문학 박사가 되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하에 제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방송을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수학에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그리고 뭐 그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홀링 앱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두 분은 수학을 잘 하셨겠죠? 다들 이럴 때 되게 겸손하시던데 상대를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국민 수포자, 절대 수포자입니다. 절대적 수포자. 사실 뭐 저 때는 수포자라는 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 없었죠. 단어가 없었거든요. 예. 네. 하지만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정의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저는 수학을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게 아니 저는 못하고 싫어하거든요. 예, 싫어하지 않으면은 저처럼 못할 수가 없어요. 박사님은요? 저도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네. 뭐 이렇게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지금 예상했던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수학 잘하셨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반드시 당연히 제가 천문학 박사였는데 수학 잘했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눈 높이가 달라서 제가 보는 세계와 두 분이 보시는 수학 잘하는 세계의 높이가 완전 다르거든요. 항상 높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겸손한 답이 나오게 되고 저희가 방송에 모셨던 교수님 중에 그 당시에는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및 머튼 컬리지 교수셨고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서 텐녀를 받으신 한국인으로서는
3명에 불과한 그런 분이시고 나중에 월익대학으로 이제 수학과 교수로 또 이직을 하셨는데 2020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김민영 교수님이라고 책도 내셨고 그분이 그때도 하셨는 말씀이 뭐냐면 딴 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수학 박사 하기 정도는 그냥 누구나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아닙니다. 말은 못하지만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아닙니다. 세상에 예외가 있고 항상 교수님이 보시는 그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참 시야가 좁으시군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네, 여하튼 뭐 예상했던 답들을 하셨고 근데 두 분은 아마 지금 홀링 앱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우리 방송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이 홀링 앱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 다시 홀링 앱은 수학 전문 교육기관인 매스홀릭에서 개발한 태블릿 전용 수학 교육 앱입니다. 폰에서는 안 돼요. 네네. 일부러 안 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화면이 너무 적고 해서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희생이잖아요. 왜냐하면 태블릿보다 폰을 훨씬 그쵸.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제 태블릿에서만 되게 해놨고 이 매스홀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사실 저희가 한 몇 년 전에도 매스홀릭이라는 광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매스홀릭은 B2B만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전국 600개 학교하고 5,000개 학원에서 사용하는 수학 AI 코스를 만드는 그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그런 곳이에요. 학생 개개인별 수준에 맞춰서 학습 유형 파악하고 문제 출제 및 오답 관리까지 맞춤형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게 편하게 이제 쓰시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학원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는 그전에는 알 리가 없었겠죠. 전혀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 근데 예전에 홀링 이전에 또 광고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어마어마하게 뭘 하고 있구나. 그렇게 10년 넘게 학교하고 학원 대상으로만 하다가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출시한 B2C 소위 말하는 그게 홀링 앱이고요. 초등학교를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생들을. 그러니까 저는 스포자인데 사실은 저의 스포자로서의 재질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발견되고 있었어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게 시험 점수로 안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저는 미궁에 빠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수학이란 과목이야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블록을 쌓듯이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가야만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맞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은 일단 그 정의와 데피니션 정의와 논리, 로직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정의를 탄탄히 하고 그 위에 로직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야 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참 그 기초를 잘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벼락치기가 좀 안 통하는 안 되죠. 과목이죠. 그래서 저희도 뭐 제 어렸을 때는 뭐 구몬학습 이런 거 했는데 사실 그때도 되게 그 한 단원을 자세히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기초를 차근차근 쌓았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사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는 건 좀 어려웠었죠. 그렇죠.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제 때는 더 했죠 뭐. 저희 때는 그냥 단과학원 다니는 거였는데 온라인이란 것도 없었고 오프라인도 구몬 그런 것도 저희 때는 없었어요. 뭐 어디 일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없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단과학원을 가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이지만 전 학원 되게 싫어하는데 단과학원을 좀 다녔단 말이에요 수학을. 근데 선생님 설명할 때 딱 보고 있으면 야 기가 막히게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10년 동안 이 과학하고 완전히 하면서도 같이 겪는 상황인데 옆에서 다 설명해 주셨을 때 지난번에 어려운 거 딱 집중하고 들을 땐 다 알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매우 그 뼈대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심지어는 제가 감탄한 부분조차도 감정만 남아있어요. 근데 마찬가지 현상을 제가 겪으면서 야 들을 땐 다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 그냥 가서 수업 끝나고 저녁이 되면 다 잊어버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홀링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또 온라인으로 서비스들이 게다가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놓쳤고를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엉망이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홀링 앱 이야기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이 앱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뭘 풀 수 있고 뭘 못 풀고 뭘 이해하고 뭘 이해 못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홀링은 AI를 통해서 학습 이해도를 미리 예측도 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걸 지금 푸는 걸 보니 나중에 이것 정도를 할 수 있겠다. 이건 못 하겠다. 이런 정도를 지금 얘가 알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유형의 문제를 더 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제 흐름을 봐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옛날에 학원 선생이 해줬을 리 없고 선생님들도 담임이 수학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챙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러고 있다. 두 분은 네. 뭐 고등학교, 중학교는 그렇다 치고 초등학교 이럴 때도 그렇고 내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한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있으셨어요? 뭐 그런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요. 잘하셨으니까 딴 애들하고 비교해서 점수가 잘 나온다. 그렇군. 그걸 가지고 판단하셨겠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그게 판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툴 중 하나가 이제 시험 점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과연 그 시험 점수라는 게 그 수학의 실력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트레이스를 할 수 있는 지표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전명 정확히 교수도 비교하는 마찬가지로 네, 네, 네. 저도 결국은 점수를 통해서 아는 건데 그렇죠. 또 저같이 점수가 안 나오지 않는 한 내가 이 정도는 하는군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는 시험을 쳐도 시험 비슷한 걸 쳐도 등수를 안 매기잖아요. 맞아요. 네. 중학교 2학년이 돼야 네. 진짜 시험을 치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마음은 편해요. 네. 근데 사실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러네요. 수학뿐만 그러네요. 아니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막상 시험을 치고 등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환상에서 그냥 깨어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끝까지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게 낫지. 왜 우리가 그 한참 예민한 시절에 내가 정말 냉정하게 어디 서 있는지를 강제로 알아야 되는 맞아요. 것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일단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뭐 한 단계 한 단계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고 수준이 어떤지 알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갈 기회라도 내가 가져야지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하고 홀링 앱은 이런 걸 진짜 잘 해결해 줍니다. 제가 좀 풀어봤거든요. 초등학교 수학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게 요즘은 또 그렇군요. 예, 옛날 초등학교 수학하고 달라서 요즘은 제가 중학교 때 배우던 걸 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초등학교 수학을 풀면서조차 내가 아직 여기에 와 있지 않군이라는 생각을 수시로 학원에서 저는 좀 실감나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보셔도 별로 그런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이 홀링 앱 같은 경우에는 UI가 되게 귀엽고 되게 잘 나왔어요. 컬러풀하고 네. 중요하죠. 예,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그렇죠. 예, 1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냥 뭐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특히 저학년 애들을 어떻게 억지로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 막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UI 귀엽고 다양한 게임도 있고요. 게다가 현금성 보상까지 줘요. 이거는 확실한 성취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네. GS25에 그 기프티콘을 주는데 열심히 하면은 한 달에 한 5천 원 이상도 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조금 노회하면 이걸 가지고 또 돈을 걸고 하는 사행성 그 조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권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하튼 흥미 유발 요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이런 게 제가 어릴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명 같지만 진짜로 저희 때는 너무 딱딱했고 모든 게 맞아요. 뭐 선생님들 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냥 우리는 못하면 그냥 맞았으니까요. 맞기 싫어서 하든가 맞아도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면은 옛날에는 정말 참고서들 무슨 정석이라든가 이런 거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밖에 없었다는 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던 저 때하고 비교하면 아주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특히 수학 공부는 좀 인터랙티브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정말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흥미 요소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하고 그다음 뭐 어떤 방식이든지 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맞아요. 흥미를 잃지 않게끔. 포기만 안 하면 되거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건 나와 안 맞는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최대한 늦게. 네, 최대한 늦게. 늘 하는 얘기인데 스포자가 될 운명이라도 최대한 늦출 수는 있다라는 네. 거. 그 늦춘 만큼 점수는 나오는 거니까. 흥미 요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 이런 거는 뭐 어쨌든 스토리다 보니까 흥미 요소들이 중간에 찾으면 있는데 수학은 관념적인 면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계산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자체에서 찾기는 특히 어린 청소년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고나신 분들이 있고 김민영 교수님처럼 누구나 조금만 하면 교수 박사 정도는 충분히 하는 건데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의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범인들은 조금이라도 옆에서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면서 끌어가주는 무슨 존재가 필요한데 홀링 앱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홀링의 특징, 인터랙티브한 부분이나 이런 어떤 수학에 관심을 놓치기 쉬운 애들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동영상 강의부터 문제풀이, 오답 학습, 학습 분석을 다 제공을 해주니까 이건 제가 해봐도 그냥 혼자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명 다 해주고 그리고 틀린 문제들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내주고 그리고 그걸 계속 틀리면은 결국 동영상을 다시 보여주거든요. 동영상에 이제 선생님 나와서 강의를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따라갈 수 있다. 하루에 뭐 20-30분 정도만 해주면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굉장히 편하게 끌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수학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고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진짜 모른다고 매번 가서 물어볼 수는 없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하나하나 모른다고 가가지고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또 하루 이틀 이제 부끄러워서 못 물어봐요. 또 수학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걔한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가가지고 저도 나름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수학만 못한 거거든요. 그 가면은 한심하던 듯이 보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걸 못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설명을 해달라고. 예, 그렇게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홀링 앱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게다가 매수 올리기 10년 동안 축적해온 그 방대한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220만 개 이상의 DB가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사실은 특히 수학은 다른 무엇보다 그건 것 같습니다. 수포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을 얼마나 잘하니 어쩌나 떠나서 수학이 싫고 맞아요. 부담스럽고 무섭고 네. 그럼 이제 나는 다른 거 하고 저건 안 할래라가 돼버리면 정신을 차려보면 이제 수능은 다가오고 있는데 수학은 전혀 해놓은 게 없는 그런 그 위치에 내가 가 있는 거죠. 저도 그 수능 세대는 아니지만 똑같은 걸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런 의미에서 수학에는 좀 저는 면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면역이요. 수에 대한 면역과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없어서 모르십니까? 글쎄요. 면역이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한테는 수가 공격이라고요. 숫자가 숫자가 헷갈리는 그러니까 일반 언어가 아니니까 익숙해진다. 네, 익숙해진다. 그렇죠. 피하고 싶거든요. 네. 복잡해지고. 약간 저는 그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그 이제 헬스 몸 만들기 헬스를 하시는 이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초 근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열심히 운동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되어야지 이제 뭐 몸도 예쁘게 만들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초 근육, 기초 운동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초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비슷하게 이런 공부라는 수학이라는 것도 기초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근육. 이라는 수학 근육. 네, 좀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이제 그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맞아요. 힘들고 그 쉽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그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뭐 아주 예쁜 UI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동기유발을 얻을 수 있으면은 그 지루하고 힘든 그 근육을 만드는 일에 조금 더 재밌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지금 근육을 만드는 거는 둘째치고 운동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수학만큼이나 저의 현실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면역 사실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운동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단 귀찮으니까 안 가게 되고 그렇죠. 네. 장벽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면 너무 못하니까 처음에 네. 그 부끄러워서 못 가게 돼요. 맞습니다. 똑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수학이랑. 네. 뭐 맨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뭐 이상한 거 너무 쉬운 거 갖고 와 선생님한테 이거 좀 이렇게 말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게 수학이 어려운 게 내가 모르는 거를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의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약간 그런 거를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수학을 좀 멀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인정하고 모르면 다시 가서 조금 낮은 수준을 보고 다시 그 기초를 쌓고 올라오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 한데 홀링 앱을 통해서는 사실 가능하다. 그렇죠. 네. 아이들이 자기 학년이나 학기에 맞춰서 했던 내용을 이제 가져갈 수도 있고 나중에 복습을 할 수도 있고 돌아와서 또 미리 소위 선행학습이라고 요즘은 부르고 옛날에는 우리는 예습이라고 말했던 네. 거
뭐 예습은 훨씬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고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업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여러분 학생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진 않겠죠.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하지만 부모, 삼촌, 뭐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수포자 국민 수포자로서 수포자의 대선배로서 수포자로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야 했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기서까지도 그런 사람으로서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런 홀링 같은 좋은 도구들이 나와 있다. 꾸준히 활용하시면 된다.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는 하루에 조금씩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조금씩만 그냥 재미있게 뭐 게임도 하고 뭐 기프티콘 쌓아가면서 하면 몇 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상황이 될 것이다. 그거는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안 하면 없어지는 만큼 조금씩 하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여하튼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주고 차근차근 준비시키면 중고등학교 수학, 대학 입시는 물론 두 분처럼 천문학 박사가 되거나 혹은 김민영 박사님처럼 옥스퍼드 대학 수학교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하지만 대학 입시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링 앱을 당장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주일 무료 체험이 가능하니까 해보시고 아니면 안 쓰시면 되고 네, 여러분 말고 여러분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는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자녀, 손자, 손녀, 조카 등등을 위해서 꼭 한번 일단 다운로드 해보세요. 이 타블렛이 있으시면 대부분 다 있으실 거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 활용해 보시고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꼭 수학의 그 수포자 양산의 이 한국의 뭐랄까 끈질긴 그 반복되는 유산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포자란 말도 오죽했으면 그 단어가 생겨났겠습니까? 우리 때 분명히 저를 포함해서 존재한 그 큰 영역으로 존재했던 저는 그런 농담도 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영역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수포자가 남녀노소 다 포함하고요. 어떤 이 경계가 수학을 포기했다라는 그 경계 안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큰 다양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인구에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데 제가 거기 왕입니다. 권력이랑 1도 없는 그렇게 되지 말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홀링 앱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승수 박사님 지난번에 궤도 얘기 정말 갖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오프닝 때 이제 뭐 목성, 위성, 유로파였나요? 예, 예, 유로파 탐사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코리올리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우주 비행체에 이제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자꾸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궤도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네. 물론 이때는 목성 탐사선에 얘기할 때는 호만 궤도, 호만 천이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L2 포인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다음에 한번 소개드려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먼저 궤도를 직관적이면서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궤도에 대해서 밑줄을 쳐놨는데 요 궤도라는 말이 이제 참 뭐 이게 흔히 쓰이는 말은 또 아니고 요거를 발음을 하고 이제 들었을 때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궤도를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궤도 뭐 스페링이 다르고, 다르네요. 요거는 이제 궤자가 기이할 궤자, 도자가 도둑 도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뭐 이제 기이한 도둑 뭐 이런 표현이겠죠. 네. 근데 저 궤도라는 말도 루팡에다가밖에 안 써요.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딴 데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저도 궤도 루팡이 같이 튀어나오네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요 궤도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다. 네. 저런 게 있었죠. 네. 걸궤 그림도. 그래서 뭐 걸개 그림. 네. 예. 네. 요거는 이제 그 디지털 수업이 이제 성행하기 전에 아날로그 PPT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두 분은 저거 쓰셨어요 그때? 저는 안 썼습니다. 저도 안 네. 썼습니다. 저 때는 썼는데 완전 세대차 느껴지네 이 순간에. 저는 초등학교 때 OHP 필름. 네. 네. 전 그 고세대. 슬라이드 소위 말하는. 네. 네. 그 OHP 필름. 저희는 이제 모든 수업에 저런 거 쓴 건 아니지만 특히 지리 수업 저럴 때는 저런 거 가져와서 걸고 했었죠. 네. 지금 생각하면 저기다가 쓰신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뭐 쓰기도 하고 뭐 아무튼 되게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저것도 학교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네. 뭔가 무겁고
좁고 낡고 좀 그런 느낌 제게조차도 그랬던 기억은 있어요. 그다음에 저 이제 궤도 저것과 항상 세트가 되는 게 저 지시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게 없으면 안 되죠. 네. 네, 아날로그니까. 지시봉이 또 그 시절에는 폭력적인 요소로 매로 쓰였죠. 저걸로 맞으면 다행입니다.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궤도 같은 발음이고요. 요새 분들은 요 과학 아, 크리에이터 그렇죠. 궤도 요 분을 또 저런 떠오르실 수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네. 사실 저희 학교 저희 과 선배님이십니다. 예. 네, 네. 저분이 왜 예명을 저렇게 지셨느냐? 네. 뭐 이제 학위 과정 때 하셨던 일이 바로 인공위성의 궤도와 관련된 일이어서 그 활동명을 저렇게 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 창의재단 계실 때부터 그쵸.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던 분이고 네. 여러 분 만나 뵙고요. 네. 그때는 이제 저 예명을 궤도를 안 쓰셨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성이라든가 네. 이 네. 특히 천문학 과학 쪽이 커뮤니케이터들이 다 두자로 된 예명을 쓰는 것은 제 영역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자를 써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예, 딱 네.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때 궤도는 뭐 길괴자, 길도자. 이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려는 네, 것과. 예. 요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간단할 요소는 이제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투바디 이체 문제의 경우에는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 네. 케플러 또는 이제 뉴턴의 그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예. 근데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원궤도를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원 지구 주위를 원궤도 운동하는 위성의 궤도를 유니크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과연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할까요? 네.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X축, Y축 있는 걸로 봐서 2개. 두 개겠죠. 네. 네. 2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제 X축의 그 거리값이 얼마고 Y축 좌표값이 얼마인지 요 위치 정보 2개만 있으면은 정확하게 저 위성이 어떤 원궤도로 돌고 있는지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사실 또 고도하고 같은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그렇죠. 이제 네. 고도가 바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는 제가 동그란 원을 그려놨으니까 인공위성이 저 궤도를 돈다라고 이제 눈에 보이지만 저게 없이 위치 정보만 딱 두고 봤을 때는 인공위성의 궤도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하려면은 저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반지름 값을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저런 원궤도로 도는구나 한 번의 어떤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2개 필요한 정보에 계속 2개를 X축, Y축 위치 정보가 아닌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극좌표계를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궤도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인공위성이 지구로부터 얼만큼 높이 떨어져 있느냐, 그 궤도 반지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 축으로부터 위성이 어느 정도의 각도에 위치하는지 R과 세타의 값을 제시를 하면은 이렇게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하면은 네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위성의 궤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R과 세타 값 하면 바로 궤도가 떠오르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궤도 표현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서 반지름 R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 중심에서부터로 그렇죠. 보는 거죠. 네, 네. 뭐 표면을. 그림을 그렇죠. 살짝 그러네요. 지구 반지름 라지 R 더하기 고도 H가 돼야지 이제 그렇죠. 궤도 반지름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요새 이게 가장 이제 간단한 경우였고, 그러면 조금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원 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돈다. 2차원의 평면상에서 타원 궤도를 도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의 개수가 과연 몇 개일까요? 이것은 이제 위치 정보에 더해서 각 저 위치에서 X축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어떻고, 그래서 총 4개의 정보가 있으면은 저 위성이 어떤 타원 궤도로 도는지를 유니크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저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타원 궤도가 보이는데 저 위치 정보 2개, 속도 정보 2개만 가지고 총 4개의 정보만을 가지고 궤도를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저 궤도를 그려낼 수는 있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 4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원궤도일 때 R과 세타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듯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있느냐? 저 이제 타원의 모양, 타원 궤도의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타원의 크기, 이제 그 어떤 원에 대입하면 반지름의 크기가 되겠죠. 타원의 크기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반경, 장반경. 네, A라고 부르고요. 네. 장반경 A는 이제 타원의 중심에서 가장 긴 반지름을 뒤쪽으로. 의미합니다. 장반경 A로서 타원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정보는 타원의 이심률입니다. 타원이 얼만큼 찌그러져 있는지. 원의 경우에는 찌그러지지 않은 타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심률이 0인 거고, 네, 이심률이 커질수록 점점 더 찌그러진 타원이다. 예, 요걸로 이심률을 통해서 타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정보는 저 이제 근지점이라면은 그 궤도에서 그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저 근지점이 어떤 기준 축으로부터 틀어진 각도, 예, 저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궤도의 모양이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 각도 스몰 오메가로 표현을 합니다. 네, 저 각도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위성이 근지점으로부터 어디에 위치했느냐, 네, 요거까지 좀 독립적인 서로 다른 변수 4개를 통해서 요 궤도를 제시를 하면은 위성에 마찬가지로 궤도를 유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전에 위치 정보 2개, 속도 정보 2개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2차원상에서의 비율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3차원 들어가면 상에서의? 예, 3차원 지구주위를 도는 타원 궤도로 운동하는 위성의 궤도를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개수는 뭐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상을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 위치 정보 3개와 속도 정보 3개, 총 6개가 필요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2차원의 비유에서 차원이 그냥 하나 더 확장된 겁니다. 네, 총 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 3개, 속도 정보 3개가 있으면 지구 주위를 타원 운동하는 위성의 궤도가 그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예. 하지만 요 6개의 정보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타원 궤도를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네. 할 수야 있다만. 예.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 비슷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6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2차원하고 똑같이 이제 타원의 크기, 장반경 A 값입니다. 요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요 영상으로 음절로 준비를 했습니다.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궤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심률, 마찬가지로 타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네. 뭐 2차원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3차원 궤도, 3차원으로 바뀌면서 들어가는 정보가 또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타원 궤도의 기울기입니다. 어떤 그 기준 평면으로부터 궤도 평면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이건 이제 3차원 정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궤도 기울기, 영어로 inclination이라고 하고 그래서 약자로 I라고. 그래서 저 inclination 값이 있어야지 이제 궤도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필요한 세 번째 정보였고요. 이제 요게 이제 inclination이 바뀔 때 궤도 기울기가 바뀌면 궤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현해 주는 이제 또 다른 영상입니다. 그렇죠. 네. 저거 이제 요 경우가 다른 궤도 요소는 다 같은데 궤도 기울기만 달라지면은 궤도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나타낸 이제 영상입니다. 궤도 기울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은 네, 요 각도 이제 기준 궤도 평면, 요 보라색 기준 평면의 어떤 수직인 저 법선 벡터로부터 궤도 평면의 법선 벡터가 떨어진 각도, 예, 저것을 inclination I 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번째 요소부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승교점이라는 이름부터 정말 불편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교점, 뭐 이제 오를 승자에 교차하다 할 때 교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궤도,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궤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보라색 그 기준이 되는 평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올라오는 점, 뚫고 올라오는 점, 예, 요거를 승교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뚫고 이제 교차하면서 올라오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승교점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는 ascending node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그게 더 쉬운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요 승교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승교점이 기준 축으로부터 떨어진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궤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음자를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에서 보세요. 그래서 요게 저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궤도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요거를 이제 정지 화면에서 본다 하면은 요 이제 승교점이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승교점이 되겠고, 어센딩 노드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고, 이게 기준 축으로부터 떨어진 각도, 요걸 이제 라지 오메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승교점이 기준축으로부터 떨어진 각도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기준축으로부터 떨어진 각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 경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구상에서 위도 경도 할 때도 그렇죠. 경도가 특정 네. 그 라인을 기준으로 떨어진 각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또는 적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적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경을 특히 어디서 쓰냐면요. 천체 좌표를 얘기할 때 적경 저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 적경의 정의가 지구의 그 천구상의 적도가 있고 또한 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천구상에서 운동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태양이 천구상 적도에서 아래에서 위를 뚫고 지나가는 그 승교점, 거기가 바로 춘분점입니다. 네. 아, 그 춘분점이 이제 승교점이 되는 거고 네. 거기서부터 떨어진 어떤 시간각이 이제 천체의 적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줄이면 승교점 적경,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 승교점의 경도,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네 번째 궤도 요소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2차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지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개념인데 스몰 오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지점이 승교점으로부터 떨어진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네, 궤도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까랑은 다른 변환인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스몰 오메가라고 하고 요거를 다시 또 정지 화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근지점이 회전해서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할 때 요 승교점 벡터, 네, 요 기준 축으로부터 어느 정도로 돌아가 있느냐, 네, 요거를 스몰 오메가라고 합니다. 지금 장반경하고 20율로 저 타원의 모양은 나오지만 그렇죠. 나머지는 네. 실제 저 이 궤도가 구성되는 모든 나머지는 저 뒤에 궤도 기울기, 승교점, 뭐 근지점 이런 것들을 다 네. 확인해야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저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네네. 3차원 궤도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위성의 위치입니다. 네, 뭐 위성이 있을 때 궤도상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느냐, 예, 그거를 이제 근지점으로부터 각도를 재고요. 근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네네. 위성이 여기 있을 때 요 각도를 이제 그리스 문자로 누라고 표시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총 6개입니다. 아까 그 위치 정보 3개와 속도 정보 3개 요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궤도 요소 6개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케플러 궤도 그리고 특히 이제 궤도의 6요소라는 표현을 써서 3차원상에서 타원 궤도를 이렇게 궤도의 6요소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케플러 궤도 6요소는 제가 학부 3학년 때 천체 역학 요런 학부 수업에서 네, 우주 동력학 뭐 이런 수업에서 이제 배웠던 이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든지 우주군에서는 지구 주위를 도는 모든 물체를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위성뿐만 아니라 뭐 지구 접근 천체 뭐 이런 것도 다 감시를 하고 있고 걔네들의 궤도 정보를 이제 퍼블릭하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저 궤도 정보를 다 이런 궤도 요소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공해주는 어떤 형식 포맷이 있습니다. 그 포맷을 투 라인 엘리먼트라는 형식이라고 하고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 그거의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 중 하나죠. 예, 우주 정거장의 이제 TLE 데이터의 포맷입니다. 네, 오. 이거 여러분들도 검색하시면은 다 공개 가능, 공개된 자료입니다. 네네. 네, 제가 어제 밤에 지금 검색을 해서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수포자 얘기를 했지만 홀린 건가 하면서 네. 그냥 수로 나오니까 또 막 네. 얼마나 수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은지 저 좀 말로 해주면 안 되나라는 식의. 그래서 말을 적어놨습니다 뒤에. 요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예, 또 투 라인 엘레먼트라고 하는 것은 요 2개의 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투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요 첫 번째는 이제 아니고 이제 가운데 줄이 첫 번째 줄입니다. 막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위성의 정보입니다. 뭐 얘가 무슨 위성, 이름이 뭐고 언제 발사됐고 네. 뭐 이런 정보들 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네. 요게 바로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위성의 궤도 요소 정보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6가지. 네. 그게 다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된 건데요. 가장 처음에 한 게 이제 small i, inclination. 궤도 기울기 값이 이제 디그리 값, 도 몇 도인지를 지금 표현이 돼. 요게 아까 그 승교점의 경도. 네. 네. 요게 20률. 그다음에 이게 근지점이 얼만큼 틀어져 있는지. 이게 위성의 위치, 그다음에 요게 타원 궤도의 크기. 뭐 요거하고 비례하는 어떤 숫자 값이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저것만 알면 그냥 어느 궤도에 있는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아는 겁니다. 음. 그래서 대충 지금 봐도 지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률 값이 거의 지금 0.00뭐1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원궤도에 가깝다는 그렇네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궤도 기울기가 50도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구 적도상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게 기울어져서 지구 그렇죠. 적도 기울어져서 어떤 걸 이렇게 돌고 있는 궤도라는 거를 상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거 50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비단 그 국제 우주정거장뿐만 아니라 뭐 지구 주위를 도는 대부분의 뭐 그 위성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요새 그 스페이스 X에서 하는 예. 그 뭐 스타링크 위성들의 저 TLE 값도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데 그게 하나하나 다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큐브 위성 뭐 이런 거를 이제 대학 차원에서도 많이 발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누리호 발사할 때도 대학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들을 다 쏘아 올렸었고요. 걔네들이 이제 지구 궤도에 올라가서 첫 통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통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걔가 이제 그 비행체가 궤도에 올려놓고 그거를 추적을 해서 통신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그걸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이제 친구들이 그거를 담당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봤었는데 미국에서 TLE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아. 계속 미국은 관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네들이 몰랐던 어떤 물체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궤도 요소 바로 따가지고 TLE로 뿌려줍니다. 발견해가지고 뿌리는군요. 네. 그러면은 거기 그 TLE 정보로부터 가장 우리 위성일 것 같은데 하는 소스들을 갖다가 이제 궤도 요소를 가지고 와서 궤도를 예측을 한 다음에 초기 궤도를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신호를 계속 잡아서 통신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위성 통신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가 되나요? 저런 것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좀 어렵게 관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자주 할 것 같아요, 미국은. 네, 그럴 것 그럼 같습니다. 미국 없으면 저런 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신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못 찾아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TLE가 다 대중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동료 연구자들이 맞아요. 언제 이제 우리가 못 찾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동료 연구자들이 알려주기도 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야,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일반 있어요. 사람들. 네, 일반 찾을 수 사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와. 야 너네 못 찾고 있다며. 근데 내가 봤는데 이거 혹시 너네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아마추어로 관측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할 수 있겠네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우리나라 위성, 천리안 위성 뭐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은 검색하셔서 궤도 정보 받아다가 궤도 적절한 변환식을 통해서 하시면은 위성이 몇 시에 어느 청구상에서 어디를 지나간다. 이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통신을 다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물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만약에 정말 이체 문제다. 지구가 점질량이고 그 점질량 주위를 위성만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궤도 요소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딱 그 궤도 평면은 고정이 돼 있고 그 위성의 궤도상에서 위치만 계속 바뀔 텐데 네. 사실은 지구가 점질량도 아니고 정확히 구체도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섭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궤도 평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궤도를 이제 컨트롤해주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많다. 잘 궤도를 컨트롤하고 제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업데이트를 자꾸 해야 돼요. 관측해서. 그렇죠. 아니면 저거 하나 받아놓고 저게 뭐 100년 갈 거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성 자체에 트러스터 같은 걸 장착을 해서 계속 궤도 제어를 해주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아하. 미국이 없으면 어떡하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게요. 한국도 독자적인 우주물체 광학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넷. 아울넷. 네, 라고 합니다. 저 이게 되게 잘 네이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로고도 잘하는 굉장히 것 같아요. 잘 만들었고요. 예. 아우리, 부엉이, 올빼미 뭐 이런 뜻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밤에 이제 계속 뭔가 관찰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이고. 예. 옵티컬 와이드필드 페트롤을 네. 갖다가 만든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아울넷이 그죠? 네. L 같은 경우는 페트롤의 마지막 L을 그렇죠. 갖다 그런 거죠. 약간 억지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 거죠. 뭐.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센스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한 10년, 20년 전에는 정말 그렇죠. 하지도 않았거니와 해도 눈도 못 봐줄 네. 푸드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 디자인도 그렇고 네, 디자인 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네. 한국 독자적으로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들을 네.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계 곳곳에 광학 망원경들을 이제 설치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관계없이 네. 하늘을 계속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쪽이 밤이 돼도 저쪽이 낮이 돼도 이쪽은 밤이고 그쵸. 계속 네, 24시간.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뭘 하느냐?
하늘을 계속 찍습니다. 스타링크다. 네. 사실 뭐 스타링크가 아니어도 지금은 뭐 이제 스타링크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거 보이면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궤도 요소를 관측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제 이런 트래킹이 위성의 좌측과 이렇게 그렇군요. 탁탁탁 남도록 일부러 네. 관측을 한 것일 겁니다. 저거는 뭐 스타링크가 아닐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면. 네. 그냥 쭉 가는 위성인데 궤도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간에 이제 갭을 줘서 탁탁탁 관측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진을 이제 계속 찍습니다. 그러면은 위성 그 지구 물체를 도는 그 위성체의 경우에는 요런 자취가 남을 거고요. 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찍는 그 시간 간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제 뭐 길이를 보고서 위성의 속도라든지 뭐 위치가 어떻게 바뀌고 속도가 어떻게 바뀌고 요런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요런 정보들을 적절히 변환하면은 아까 그 케플러 궤도 요소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들을 계속 감시를 하고 걔네들의 궤도 정보를 해석해내는 뭐 그런 우주 감시 시스템이 이제 독자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컨트롤 룸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수많은 네, 지구 주위 천체들을 다 추적을 하고 있고 저게 우리가 상상했던 저 천문학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컬러풀하고 막 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네. 뭔가 중요한 거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많은 물체들에 대해서 이런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궤도를 돌고 있고 이게 뭐 적국의 위성인지 아니면 지구 우리의 뭐 방어를 해야 할 소행성이 뭐 그런 건지 아주 긴 저 네. 궤도를 갖고 네. 붙어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 타원 궤도로. 네. 그런 것들을 야. 이제 감시하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한국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래됐네요. 2014년부터 이미 네.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네. 이건 또 우리는 왜 아마 스쳐가면서 한두 번 한 것 같긴 한데 네. 막 강조해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10년 동안 하고 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뭐 요게 되겠습니다. 3차원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 운동하는 위성의 궤도 정보를 케플러 궤도 6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다. 케플러 궤도 6요소. 예, 궤도의 6요소입니다. 6개 그 수의 모음들로 네. 통해서 이 나중에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통해서 완벽한 정보를 다 가질 수가 있고 네. 다만 그것은 섭동 등으로 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네. 위성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기 위해서 목적이 있으니까 뭐 트러스터 가지고 등으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네. 변하는 것은 또 뭐 아울렛이 됐든 미국이 됐든 확인을 해서 만약 변한 경우에는 그것도 또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 정보를.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원래 일이 제가 있구나. 하려고 했던 이거 하려고 하셨어요? 그 호만궤도천이 아. 예,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궤도 요소로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만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류를 바꾸고 그다음에 궤도의 장반경을 바꾸는 이제 천이가 되겠고 이제 궤도 기울기는 유지를 하면서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러스터를 어디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인클리네이션이 바뀌고 승교점의 적경이 바뀌고 예, 이런 식으로 저 궤도 요소를 컨트롤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우주 비행체 궤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그 공학 쪽하고 되게 긴밀하게 연계되겠어요. 그럼요. 뭐 그죠? 공학의 영역이라고 봐야죠.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우리 K 박사님하고 K2 박사님이 예전에 나오셨을 때 K 박사님은 천문학자고 K2 박사님은 공학자니까 맨날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 과학자들은 이론을 쓱 던져주면 네. 그다음 공학자들이 이것이 가능케 해야 된다고 그게 차이라고 과학자들은 이건 되는 거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런 걸 딱 숫자를 딱 정리해가지고 공학자한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기술을 만들어내라 실현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홍 박사님은 던져주는 쪽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공학과 이제 관련이 있는 이런 내용도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가 네. 천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과학, 위성과 관련된 공학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학과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경희대학교 그 우주탐사학과도 경희- 마찬가지고 경희- 저희도 그렇죠. 궤도 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실제 네. 큐브 위성 같은 것들을 직접 제작하기도 네. 하고 네. 해서 보내있고 네. 이렇게 합니다. 네. 뭐 이런 게 융합된 어떤 학과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로켓 같은 것을 직접 손대시진 않죠. 네. 그 발사체. 발사체하고는 거리가 맞아요. 좀 네. 예, 탑재체를 또 그렇죠. 하긴 하지만 예. 얘는 일단 이제 발사체가 띄워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얘기인 것이고 맞습니다. 발사체는 탑재체. 예. 이제 항우연이나 네. 혹은 뭐 저 발사체 직접 관련된 곳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발사체와 탑재체는 다르다. 근데 우리가 참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릴 때
그냥 우주선이라고 말해버리면 그쵸.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주선이고 그 로켓은 또 무엇이며 로켓과 우주선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또 군사 쪽에서 나온 얘기는 또 다른 얘기고요. 맞아요. 로켓당 군사 쪽에서는 뭐 미사일이나 다름없는데 유도 기능이 없는 걸 네. 로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저희는 혼란의 폭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제 세대들은 뭐 아무렇게나 막 이게 뭔가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택배를 전달할 때 택배 차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택배를 만드는 네.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 탑재체는 그 택배 자체를 만드는 네. 것이고 그런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택배 차를 네. 이제 만드는 것이고 네. 예전에는 택배 차를 한 번 쓰면 버렸는데 이제는 이 스페이스X에서 그쵸. 계속 쓸 수 있는 택배 차를 만들어줬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저희가 택배가 어디 있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위치를. 네. 요게 해당하는 게 지상국이 됩니다. 지상국. 네. 발사체 만들어서 올리고 뭐 그다음에 탑재체가 하고 이거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상과 통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한 게 지상국이고.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할 때 크게 이제 세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그게 네. 발사체, 탑재체 그리고 지상국으로 구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상국은 우리가 우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막 열심히 우주선에 탄 사람들이 연락하는 곳이잖아요. 네. 뭐 휴스턴. 휴스턴을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막 지직하고 안 되고 막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곤경을 겪게 되고 뭔가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왔는데 그 휴스턴 얘기도 이제는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고 이제는 다 이제 좀 뭔가 그 스페이스X 네. 쪽은 또 다른 지역인 것 같고 우리도 뭐 많이 발전시키면은 이제는 우리 장소들 네. 그런 데들 이름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적어도 제 어릴 때는 휴스턴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주선은 그냥 하늘 올라가면 휴스턴을 부르는 네. 거다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물리적인 부분들이 뭐 궤도 자체는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뭘 이제 띄워서 올려놓으려면 네.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거라 그렇죠. 진짜 엔지니어링 측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 우주 탐사 분야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하신 거 해주신 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는 아까 그 사진 보시면서 이렇게 멋진 막 거대한 스크린 달려있는 네. 바로 저런 것을 우리는 원했다. 항상 뭐 하면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저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상상하던 천문학은 뭐 그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보여드린 말도 안 되는 칼라 사진이야.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알게 되죠. 이건 네. 아니다. 라고 알게 되지만 적어도 두 가지의 상상이죠. 하나는 밤새도록 정말 렌즈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 막 담배도 피면서 심지어 파이프 담배 네. 막 이런 천문학자들의 모습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저 휴스턴에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런 거대한 저런 스크린 앞에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것처럼 보이는 뭔가를 뭔지 모르지만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망원경 렌즈도 안 들여다보시고 밤에 혼자 앉아서 제가 천문대 이렇게 몇 번 가봤잖아요. 혼자 앉아서 그 흑백 모니터에 뭔지도 모르는 네. 별이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냥 이런 모니터 앞에서 밤새도록 뭐 하고 계시는데 야 정말 그 상상했던 천문학이 주는 화려함의 이미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은 비주얼 상이나마 적어도 특히 이제 저런 부분은 지구상에서 저거를 제어하는 측면에서는 좀 저런 스크린도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예, 종합적으로 조금 좀 판단을 해주는 저런 어떤 공간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에 요즘엔 단월이 올라가고 하니까 저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일어나서 항상 확인하고 제대로 뭔가 통신이 되고 있나 확인하고 항상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쪽에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이제 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이제 올라가는 게 많아질수록 더 네. 바빠질 것이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참 스페이스X 이번에 그 슈퍼앱이 돌아와서 잡는 거 맞습니다. 보셨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저희 삼태성즈 오프닝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 잡는 거 보면 저는 처음에는 네. 뭐 그냥 우연히 봤어요. 오늘 하는지 잘 모르고 막 딴 거 하다가 봤는데 저런 게 막 돌아오는 장면을 딱 봤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지금 저 폭발하는 거나 저거. 왜냐하면 그쵸, 뭔가 그쵸, 도로 떨어지는 것 같고 실패했었으니까. 불도 막 나오고 옆에서도 불 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네. 야, 이제 폭발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쿡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단하죠. 잠깐만 있어 이거 아니구나. 와.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서 맞아요.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한테
저게 로켓 기술로 보이냐고. 저거 CG 기술이라고. 이런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예전에 그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펠컨 9 뭐 이런 것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바지선에 네. 바다에 띄어는 바지선에 두 대가 똑같이 내려오는 네. 싱크된 느낌으로 그런 모습 봤을 때도 CG란 얘기했었고. 근데 지금도 저것도 이제 물에다가 내려보내면 거기서 다시 건져가지고 또 육지에 발소대까지 가지고 오는 그 시간과 비용을 다 절약하기 위해서 한대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크잖아요. 무게도 네, 있고 하니까. 그쵸. 근데 저렇게 발사대로 다시 돌아와주면 저기서 아주 기본적인 점검하고 약간 고치고 뭐 저 연료 다시 집어넣으면 금방 다시 뭐 이론적으로는 며칠 만에 다시 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도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죠. 화성까지 간다고 2029년까지 간다고 해서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성공하는 걸 보고 아 진짜 이거 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해낸다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것 같이 뭔가 질질 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시키는 게 일론 머스크의 능력이죠. 다들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고 에이 저게 되겠냐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쪽으로 진출을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삼태성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서 왜 중요하냐고 또 어디서 물어보니까 이제 반대 라디오 같은 거 제가 나가거든요.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달에 가는 게 왜 중요하냐. 다 가봤는데 다 가본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이미 가봤는데 그리고 또 지금 또 가려고도 그렇죠. 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달에 가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그러죠. 달을 가는 것이 물론 궤도로 사람을 보내는 게 먼저겠지만 그런 다음에는 다른 우주에 우리 태양계 내에서 다른 모든 곳으로 갈 교두보다 바로 네. 달에서 출발을 한다 이제는 달에 가서 거기에 저 기지를 만들 것이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달 쪽에 사실은 달 궤도를 도는 그 일종의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거기서 또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훨씬 발사도 쉽고 네. 뭐 중력도 약하고 하니까 그 교두보를 남들이 확보할 때 우리가 너무 뒤처지면 뭐 우리가 지금 결코 선도적이진 않지만 너무 뒤처지면은 다른 우리 과거에 우리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그렇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멀리 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지금 뭐 옛날 60년대처럼 누가 먼저 달에 가고 이런 경쟁 시대가 아니고 이건 되게 실질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해요. 맞습니다. 여전히 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네.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우주 기술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사실은 그 나라의 위상을 나타내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위상을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뭐 우주 탐사에 관한 것도 그 정도의 순위는 유지를 하는 게 그럼요. 뭐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도 네, 예, 맞는 그렇습니다. 방향이죠.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근데 홍 박사님은 왜 이거 안 하신 거예요? 이거라고 하시면 아, 궤도 쪽.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예, 그래도 그 천문학이 주는 자연과학, 천문학이 주는 또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제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네.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고 네.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걸 예. 하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요새 뭐 스페이스X 핫해지고 뭐 이거 위성체 뭐 핫해지는 거 보면은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예, 뭐 지나간 과거고. 그럼요. 네. 저도 그렇죠. 조금이라도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지만 훨씬 근본적인 고민에 매일같이 조금씩 빠지곤 합니다. 자, 이렇게 별 해는 사람들 11월은 대충 마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12월에는 저희가 뭔가 연말에 어울리는 뭐 소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고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1월 달은 한 달 쉬니까 1월은 방학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두 분에게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안 하시는 거니 뭐 대단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음 달에 이제 한번 하고 한 달 쉬고 2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제 그런 스케줄이란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우주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우주 탐사도 그렇지만 이 탐색적인 부분들, 관측적인 부분들, 이론적인 말 뭐 그런 것들 다 하나같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AI가 계속 노벨상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AI 좋아하고 AI 발전해야 된다고 믿지만 천문학이 다음 내년에는 또 노벨상을 가져가는 그런 기쁜 소식도 전하게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말해 이거 얘기 다음 달 12월 달에 해야 되는 얘기 제가 벌써 지금 하고 있네요. 예.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